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6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알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돈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 3주 전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솔직히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야? 그냥 조용히 살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불안한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젊었을 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통장 잔고는 넉넉한데 왠지 불안해. 우리 나이에 투자 이야기하면 괜히 쑥스러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났거든요. 오늘 30분 동안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99%가 놓치고 있는 부의 진실. 두 번째, 운을 확률로 바꾸는 시니어만의 방법. 세 번째, 돈과 잘 지내는 지혜.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이제는 나이 드는 게 단점이 아니라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까지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99%가 놓치고 있는 부의 진실. 솔직히 말해서요. 99%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불행해져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만난 시니어 부자분들이 있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거든요. 이분들 중에 아무도 큰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타이밍을 잡지도 않았고요. 천재적인 직감을 가진 분도 없었어요.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99%는 운이 좋아지기를 기다렸어요. 1%는 운이 좋아질 확률을 높였거든요.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률이에요. 절망과 무망, 이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심리부검센터에서 일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발견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가난하지 않은 노인분들도 많이 자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살은 절망이 아니라 무망이었어요. 절망이 뭔가요? 가지고 있던 희망이 꺾인 거죠. 절망했을 때는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면 돼요. 근데 무망은 달라요. 희망을 만들 힘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상상할 수 있는 느낌조차 없는 거죠. 무망이 언제 올까요? 바라고, 좋아하고, 소망하는 게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산 분들한테 와요. 우리 세대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살아왔죠. 내 자식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방어적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70, 80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인지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돈은 불안 완화제일 뿐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해요. 이름이 붙은 돈만이 행복 촉진제가 된다. 돈에 이름을 붙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돈을 모을 때마다, 쓸 때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돈은 손주 교육비야. 이 돈은 아내랑 여행 가는 돈이야. 이 돈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려고 모으는 돈이야. 처음엔 번거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같은 돈인데도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쓸 때도 더 신중해지고 모을 때도 더 즐거워졌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통장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손주 용돈 통장, 여행비 통장, 취미 통장, 이런 식으로요. 자기 원망은 이제 그만두세요.
돈 때문에 좌절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요. 그 걱정의 상당 부분은 과거에 대한 자책이에요.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 부동산을 안 샀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간단한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실 건가요? 아마 그 주식을 사야지, 거기에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사실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간단한 상상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바꿀 수 있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거다. 맞아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물어보면요.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답해요.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다른 거죠. 우리는 가끔 이걸 헷갈려요. 빚이 있는데도 저축을 하고 이자를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죠. 물론 그 모험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험은 결국 더 큰 모험으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돈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요. 운에 대한 새로운 생각. 심리학자들은 가난한 분들을 운이 덜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부자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하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하죠. 운이라는 걸 대부분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비를 많이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밖에 나가면 되죠. 그러면 비를 맞을 확률이 올라가요.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률이에요. 결국 얻어 걸리는 건데, 얻어 걸리려면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걸 루틴이라고 하죠. 제가 15년 동안 해온 루틴. 저한테는 15년 동안 해온 루틴이 있어요. 강연에 초청받으면 강연료의 10%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강연을 15년간 했으니까 주식도 300번 넘게 샀어요. 300번 중에 몇 번이나 성공했을까요? 놀랍게도 70% 이상이 수익을 냈어요. 이게 바로 확률이에요. 한 번에 큰 돈을 걸면 도박이에요. 작은 돈을 자주 걸면 투자죠. 루틴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실패 사례들. 99%가 실패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8세셨는데요. 이번엔 확실해. 라면서 퇴직금 3억을 전부 한 종목에 투자하셨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0% 손실 1억 원을 날리셨어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분산 투자 없이 한 번에 몰빵한 거죠. 박 씨라는 분도 계셨어요. 72세셨고요. 나이 들어 무슨 투자냐면서 예금만 하셨어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갔죠. 최 씨라는 분은 69세셨는데요. 전문가가 추천했다면서 복잡한 파생 상품에 투자하셨어요. 원금의 50%를 잃으셨죠. 공통점이 보이세요? 모두 한 번에 끝내려고 했어요. 반면에 성공한 분들은 달랐어요. 이 씨라는 분은 66세부터 매월 50만 원씩 인덱스 펀드에 10년간 투자하셨어요. 7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됐죠. 정 씨라는 분은 71세부터 배당주 10종목에 분산 투자하셨어요. 5년간 연 5% 수익에 배당 3%까지. 한 씨라는 분은 74세에 부동산, 주식, 예금을 3등분해서 투자하셨어요. 안정적인 수익과 마음의 평화 둘 다 얻으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작고 꾸준한 투자, 분산, 인내예요.
두 번째 이야기. 운을 확률로 바꾸는 루틴. 모든 큰 능력은 루틴에서 나와요. 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까지는 지루하지만 고생해서 모아봐라. 그 위에서 탄력을 받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탄력 이후의 지점만 자꾸 생각해요. 상상이 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1억까지의 지리한 과정, 그 루틴은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60세 이후 투자 루틴, 간단하게 가세요. 복잡한 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5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째, 매일 아침 경제신문 1면만 읽으세요. 전체 신문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1면의 주요 뉴스 3개만 파악하시고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메모했다가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둘째, 매주 월요일에 10만원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코스피 200 ETF나 S&P 500 ETF 추천해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투자하세요. 월요일을 놓치면 화요일에, 화요일을 놓치면 수요일에. 셋째, 매월 1일에 가계부를 정리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30분이면 충분해요. 수입, 고정지출, 변동지출, 투자금, 여유자금. 이 5개 항목만요. 전월 대비 변화량도 체크해 보시고요. 넷째, 3개월마다 투자 성과를 점검하세요. 매일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분기마다 한 번씩만 하세요. 1시간 정도면 돼요. 수익률보다는 꾸준히 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6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세요. 많이 오른 자산은 일부 매도하고 적게 오른 자산은 추가 매수하세요. 목표 비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투자 원칙 3가지. 첫째,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복잡한 파생상품? 안 돼요.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 큰 자산? 안 돼요. 누군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둘째, 필요한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생활비는 6개월치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의료비 비상금도 별도로 준비하고요. 투자는 10년 이상 안 써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셋째,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지 마세요. 증권사 직원 추천? 의심하세요. 지인 추천도 의심하세요.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공부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2가지. 첫째, 단기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 2년 손실은 당연한 거예요. 10년 단위로 생각하세요.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예요. 둘째, 장기 성장을 확신하세요. 인류는 계속 발전해요. 기업들도 계속 성장하고요. 시간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루틴은 좌절에서 시작돼요. 루틴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좌절했을 때예요. 기분 좋은 날은 습관이 안 만들어져요. 그 기분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큰 좌절엔 작은 루틴. 이걸 기억하세요. 좌절한 날에 작은 걸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작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빠져나오고 싶은 욕구가 그걸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시켜줘요. 우리가 하는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큰 좌절일수록 큰 변화로 극복한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착각이에요. 큰 좌절을 하셨을수록 작은 루틴을 여러 개 시작해 보세요. 그 중에 살아남는 루틴들이 결국 여러분을 부자에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보어아웃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50대, 60대 친구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해요. 일이 재미없어. 뭔가 무기력해. 회사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걸 보어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과는 달라요. 번아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는 탈진이에요. 보어아웃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뇌가 완전히 적응해버린 소진이에요.
50대, 60대가 되면 웬만한 일들을 다 루틴하게 잘 해내는 전문가가 되죠.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전문가가 뭐냐면요. 그 일을 잘했는데도 기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훌륭하게 해냈는데도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성장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기력해져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일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작은 직무 확장을 여러 번 하세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60대, 70대에 가서 마스터가 돼요. 마스터는 어떻게든 회사에서 남겨야 할 사람이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만 하면 지루해져요. 작은 변화를 계속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분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기에 취약하고 무모한 투자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반사실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일이 선택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를 상상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까를 상상하는 거죠. 왜 그런 상상을 할까요? 사실은 그 상상이 쉽기 때문이에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는 중요한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잘 되는 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봐야 해요. 내가 왜 돈을 갖고 싶어 하죠? 지금 나한테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이미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지죠. 소비도 줄일 수 있고요. 긍정적 롤모델과 부정적 롤모델. 어떤 분은 50이 넘으면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어떤 분은 60이 넘어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고 하죠. 무엇이 정답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이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롤모델, 부정적인 롤모델을 모두 다 만나봐야 해요.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면 무리한 일을 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모습들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욕심이 생기면 긍정적인 롤모델만 보고 불안하면 부정적인 롤모델만 찾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내죠. 결국 답은 다양하게 만나는 거예요. 부러움은 나의 힘이에요. 부럽다는 감정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하세요. 질투하면 지는 거지,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에요. 질투가 뭐냐면요. 내가 안 가진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잃었으면 좋겠다는 못된 감정이에요. 부럽다는 건 뭐냐면요. 나도 그걸 가지고 싶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용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자들, 내가 소망하는 모습을 가진 분들을 기꺼이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걸 가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야, 난 너의 이런 능력이 부러워라고 얘기하면요.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저도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제가 그 부러워하는 걸 못 가지게 하려고 하죠. 진짜 내 편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흔쾌히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돈과 잘 지내는 지혜. 저는 돈을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나누죠. 지향점이 있을 때 겪는 스트레스를 에너지라고 불러요. 근데 지향점이 없는 경우, 갈 길을 잃은 상태에서 똑같은 불안을 겪으면 그거는 정말 나쁜 스트레스예요. 갈 방향이 있어야 해요. 원하는 게 있어야 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돈을 굿 스트레스로 만들 수 있어요. 돈의 3단계 진화. 60년 넘게 살아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3단계로 진화하더라고요. 1단계는 청년기예요. 돈은 생존 도구죠.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아껴야 해. 집세, 생활비 걱정하면서 모든 걸 계산하며 살았죠. 돈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고요. 2단계는 중년기예요. 돈은 성취 도구였어요. 더 좋은 것을 사야 해. 더 투자해야 해. 자녀 교육비, 집 마련하느라 바빴죠.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 소비를 했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3단계는 시니어예요. 돈은 의미 도구가 돼요.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누구와 나눌 것인가? 목적과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하죠.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고 나눔과 전수의 기쁨을 느껴요. 우리는 지금 3단계에 있어요. 이게 바로 시니어의 특권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1, 2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생존과 성취에만 매몰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단계에 있어요. 외로움이 과소비를 부릅니다. 많은 연구를 종합해보면 외로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외로운 부자다. 왜냐하면 그 돈을 누구와 함께 써야 할지 모르니까. 써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외로운 사람이 과소비해요. 왜 그럴까요? 보상받기 원해서 그래요. 쓸데없이 바쁜 사람들도 과소비해요. 자기 소비의 결과를 예측할 만한 인지적인 자원을 못 가지기 때문이에요. 수면 부족도 과소비를 불러요. 잠이 부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잠도 보상받으려고 하거든요. 잘 쉬는 사람이 절약해요. 적절하게 일하지만 충분히 쉬는 사람이 자기 돈을 잘 관리해요. 쓸데없이 바쁘다 하는 것 없이 정신없다. 이게 돈 낭비의 의외로 숨은 복병 중 하나예요. 잠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게 잠이에요. 불안을 만드는 상황은 우리가 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잠 못 자는 건 개인적인 요인이죠. 잠이 부족하면 불안이 커져요. 불안이 커지면 좋은 선택을 못하게 돼요. 나쁜 선택을 하면 더 불안해지고 다시 잠이 안 와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일주일에 2, 3일만이라도 잠을 잘 주무세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돼요. 불안을 저축으로 바꾸는 방법. 몇 년 전에 깨달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불안할 때 뭘 할까요? 대부분 소비를 해요. 불안을 달래기 위해 뭔가를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정반대로 했어요. 불안할 때마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5,000원, 많이 불안하면 2만 원 저축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 저축이 되니까 불안한 만큼 오히려 자산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불안할 때 쓰는 돈은 사라져요. 불안할 때 모은 돈은 남아요.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불안이 자산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균형의 지혜. 약에 아주 중요한 철칙이 있어요. 약과 독의 차이는 결국 용량이다. 그 좋은 약물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에 도달할 정도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부의 크기가 커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 독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로또 1등 당첨된 분들 중에 파산하셔서 신용불량자를 넘어서 아예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간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꽤 많아요.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봐도 너무 어린 나이에 성장 초반기에 일찍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분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강력한 질병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돈에 대한 직관은
경험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고민에서부터 여러 가지 깊은 시련이나 실패도 다 조금씩 경험해 봐야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파편화된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하나의 철학 체계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직관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가면서 쌓아보고 판단해보고 또 불필요한 거 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판단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저는 이 직관 체계가 잘 발달된 저보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나이 드신 선배 세대를 볼 때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만 벌자. 그리고 이젠 쓰자. 아, 이젠 다시 벌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시더라고요. 저건 괜찮아. 안 사도 돼. 왜요? 돈이 있으시잖아요. 저건 사봤자 100% 후회해. 저기는 꼭 가야 되겠는데 저긴 가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런 판단들이 결과적으로 맞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지혜롭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자기 그릇에 맞는 부. 어느 하나만 추구하면 반드시 독이 돼요. 그렇다면 항상 한 가지 원칙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일하고 있나? 내가 너무 놀고 있나? 내가 너무 돈에 집착하나? 내가 돈을 너무 외면하나? 항상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가는 순간을 계속 지키면서 해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보이는 게 그게 돈에 대한 나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만약에 부가 쫓아온다면 나는 행운이고요. 그런데 그 부가 행운이 많이 따라주지 않아도 나는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아내와 가끔 이런 대화를 해요. 당신은 그릇이 나보다 커. 당신은 나보다 그릇이 작아. 그래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사람들은 그릇의 크기를 능력의 유무나 성품의 우열로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세상에 그릇이 큰 사람들만 있으면 세계의 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릇이 작은 사람들도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건 자기 그릇에 맞는 부를 아는 거예요. 그릇이 조그마한데 여기에 물을 가득 넣고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을 채우는 노력보다 넘친 걸 닦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자신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부를 만들어가는 게 진짜 부자예요. 우호성과 개방성의 균형. 오랜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성격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호성은 적당하고 개방성은 높아요. 우호성이 적당하다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순 없지만 필요한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과는 최소한 적을 만들지 말자는 자세예요. 개방성이 높다는 건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더 중요해져요. 너무 착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너무 고집스럽게 살지도 마세요. 네 번째 이야기. 진짜 부자가 손주에게 남기는 것. 지금 돈과 관련된 어떤 인생의 큰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엄청나게 긴 수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 모습을 안 고치고 평생 살면 그 평생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기 때문에 고통과 무기력의 시간도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셔도 돼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친구들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의외로 여러 가지죠. 정말 돈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인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죠. 경제적 자유의 진정한 의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일을 안 할 권리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아무리 행복한 자세도 2시간 이상 취하면 지옥이 와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것만 하면 극심한 고통이 와요. 경제적 자유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유예요. 모든 금전적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건 사실 매우 이상적인 착각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도 근심 걱정은 우리 못지않게 있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꽤 괜찮은 부자라는 거예요. 세대 간 전수의 지혜. 손주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준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너 태어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넣어뒀어. 20년 후 내가 대학 갈 때 열어봐라. 그 아이가 20살이 되어 계좌를 확인했을 때요. 원금 2,400만 원이 7,8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께 한 말이 뭐냐면요. 할아버지, 저도 제 아이에게 이런 선물을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의 전수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전수하는 거죠. 돈보다 더 큰 유산 3가지. 첫째,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물려주세요. 돈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다. 젊은 세대들은 돈 자체에 매몰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혜예요. 손주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이 돈으로 뭘 할 거니? 라고 묻는 할아버지. 그냥 갖고 있을래라고 하면 왜? 라고 또 묻는 할아버지. 이런 대화가 아이에게는 평생의 자산이 돼요. 둘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큰 좌절엔 작은 루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의 스토리. 이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었어. 그때 매일 1,000원이라도 저축하기 시작했지. 10년 후에 그 1,000원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미천이 되었단다. 셋째,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진짜 부자는 혼자 부자가 되지 않는다. 돈을 혼자 쌓고 혼자 쓰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이 3가지를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러움을 동력으로 바꾸는 지혜. 부럽다는 감정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하세요. 질투는 상대방이 그걸 잃었으면 좋겠다는 못된 감정이에요. 부러움은 나도 그걸 가지고 싶다는 적극적인 용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자들을 기꺼이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세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걸 가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손주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부러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부러운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말해봐. 그럼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진정한 부는 나이와 함께 깊어집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부는 나이와 함께 깊어져요. 젊었을 때의 부는 소유였어요.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큰 걸 가지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의 부는 달라요.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지혜예요.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철학이에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나이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이미 큰 자산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와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99%가 실패하는 이유를 피하세요.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마세요.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률이에요. 큰 좌절엔 작은 루틴.
둘째, 간단한 루틴을 실행하세요. 5가지 작은 루틴으로 기반을 다지세요. 3가지 투자 원칙을 반드시 지키세요. 2가지 마음가짐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셋째, 돈과 잘 지내세요. 돈에 제목을 붙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안을 저축으로 바꾸세요. 자기 그릇에 맞는 부를 추구하세요. 넷째, 진정한 유산을 준비하세요. 돈이 아닌 지혜를 전수하세요. 부러움을 동력으로 바꾸세요. 나이 듦을 자산으로 만드세요.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돈에 제목을 붙여보거나요. 이번 달 가계부에 한 줄만 써보거나요. 내가 이해하는 상품에 소액만 투자해보거나요. 못해도 괜찮아요. 부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자에 대한 접근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진정한 부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문제죠.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바로 여러분만의 가장 큰 부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